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이상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Hydrogen Electrodes with Conductive and Substrate Adhesive Layers for Non-Invasive Long-Term Easy Acquisition입니다. 본 논문은 마이크로시스템스 앤 나노 엔지니어링에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7.6이고 인스트루먼트 앤 인스트루멘테이션 분야에서 Q&A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중 층구조의 하이드로겔을 이용해서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속 이이지 신호 수집에서도 높은 신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반건식 이이지 전극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BCI 시스템이 뇌질환 진단, 장애인 지원, 운동선수 훈련, 건강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으며 BCI를 위한 인터페이스인 생체 전극은 크게 침습적, 반침습적,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비침습적인 BCI는 감염이나 조직에 손상 없이 이이지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침습적인 BCI 전극은 크게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건식 전극은 금속이나 전도성 직물, 전도성 폴리머 등의 고체 전도성 재료로 구성되어 피부에 접촉하기만 하면 생리적인 전기 신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부 접촉 임피던스가 높으며 임피던스의 안정성이 낮고 모션 아티팩트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속과 핀 재질과 같은 일부 건식 전극은 두피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습식 전극은 보통 전도성 페이스트와 AgCl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분극 및 일정한 전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측정된 이이지 신호의 기준선이 비교적 안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전도성 페이스트를 주입하는 습식 전극의 세팅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극을 고밀도로 배치할 경우 전도성 페이스트의 누출로 인해서 인접한 전극 간의 단선이 발생하거나 결정적으로는 페이스트의 건조로 인해서 장기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세미드라이 형식의 반건식 전극이 제안되었는데 반건식 전극은 자가 전해질을 사용해서 전극과 피부 간의 이온 채널을 형성하므로 습식 전극과 비슷한 수준의 신호 품질을 얻으면서도 건식 전극에 가까운 편리한 사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에 따른 수분 손실로 인한 임피던스 증가 문제점은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고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반고체인 하이드로겔을 정확히 고정시켜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극의 방식이 있지만 각각의 단점들 때문에 현재까지도 장기간에 걸쳐서 고품질의 이이지를 획득하는 것은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최대 10시간 동안 고품질의 이이지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반건조 이중층 하이드로겔 전극을 제안합니다. 전극은 두 개의 하이드로겔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층은 피부와 닿는 부분으로 낮은 피부 접촉 임피던스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높은 경고성과 전도성을 지니게 설계되었고 두 번째 층은 접착용 하이드로겔 층으로 화학적 앵커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하이드로겔 층이 다양한 재질의 베이스 기판과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구에서 개발된 전도성 하이드로겔 전극의 미세 구조와 기계적 강도 및 결합 인성이 특성화되었고 개발된 전극을 활용해서 ERP 감지를 위한 이이지 측정도 수행하여 N170과 P300 태스크에서 하이드로겔 전극의 성능을 건식 및 습식 전극과 비교했습니다. 본문 설명에 앞서 연구에서 사용한 하이드로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이드로겔은 다량의 물이나 생물학적인 유체를 최소 10%가량 흡수할 수 있는 3D 구조의 고분자 네트워크 물질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분을 아주 많이 머금고 있을 수 있는 젤리와 비슷한 고체 물질을 뜻하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피부용 마스크팩이나 요리용 젤라틴, 상처에 붙이는 수분 드레싱들도 모두 하이드로젤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이드로겔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이중상 물질로 다공성 및 투과성을 가지는 고체 고분자와 물 두 가지의 혼합 물질입니다. 물에 용해되지 않으면서 다량의 물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 고체인 고분자 물질은 화학적 물리적 가교 결합을 통해서 물을 흡수해 팽창하더라도 고체의 형질을 유지합니다. 천연 고분자와 합성 고분자 혹은 두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일부 하이드로겔은 생체적 합성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자극 반응성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은 대체로 우측 그림과 같은 구조를 지니는데 말씀드렸듯이 크게 폴리머 고분자 물질로 된 고체 부분과 물 부분으로 나뉩니다. 폴리머 고체는 서로서로 연결되는 크로스링킹 가교 결합에 의해서 이런 그물 형태의 검은색 네트워크 구조를 띠고 있고 이 그물 형태 구조물 사이에 물이 결합하거나 보관됩니다. 하이드로겔에서의 물은 그 상태에 따라서 프리와 바운드, 세미 바운드 워터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바운드 워터는 폴리머가 서로 결합해서 구조를 만들 때 사용된 물로 폴리머와 직접 화학적 결합으로 단단하게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물 분자를 말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물 분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결합 등 결합으로 폴리머에 묶여서 폴리머의 일부가 된 것과 다름없기에 휘발하거나 어는 등의 독단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프리워터인 자유수는 반대로 폴리머와 결합되지 않고 폴리머 구조 사이사이의 빈 공간에 물리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자유로운 상태의 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물과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동성이 높고 증발하거나 응결될 수도 있어서 하이드로겔의 전도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흔히 하이드로겔 물질이 탈수되었다 혹은 말랐다는 표현을 쓸 때 이 자유수가 모두 증발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미 바운드 워터는 프리워터와 바운드 워터의 중간 상태에 있는 물로 폴리머 네트워크 구조와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된 물질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하이드로겔은 소듐 알지네이트와 폴리아크릴아미드 기반의 하이드로겔로 보라색 박스가 알지네이트 체인, 주황색 박스가 아크릴아미드 체인을 형성하는 물질들입니다. 먼저 1번의 소듐 아크릴레이트는 이 자체로 고분자인 체인 형태의 물질이며 이가 양이온에 의해서 소듐 알지네이트 체인끼리 서로 결합해서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SO4는 물에서 해리돼서 Ca2 플러스 이온을 내놔서 소듐 알지네이트 체인끼리 크로스링킹으로 결합시켜주는 가교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3번 AM은 아크릴아미드 단량체로 아직 고분자 체인이 되기 전에 개별적인 단분자 상태 물질을 말하며 APS라는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라디칼 이온이 있으면 라디칼 중합 반응을 통해서 이 AM끼리 연속적으로 결합을 해서 아크릴아미드 고분자 체인, 즉 이 PAM 체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TMED는 게시제로 APS가 라디칼 이온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촉매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MBA는 PAM 체인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크로스링킹 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제 물질입니다. 이렇게 CaSO4로 가교된 소듐 알지네이트 네트워크 그리고 MBA로 가교된 PAM 체인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의 체인은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 때문에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하지만 분자 단위에서 물리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IPN이라는 인터페네트레이팅 폴리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3차원 그 그물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물질을 따로따로 만들면 이렇게 당연히 물리적으로 얽히게 할 수 없고 IPN을 형성할 수도 없지만 이 두 가지의 물질을 하나의 풀 안에서 동시에 가교 반응시키면 IPN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물리적으로 얽혀있는 구조, 요 IPN 구조가 하이드로겔 제작의 중요 원리인데 이 두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 사이에는 화학적 결합이 없기 때문에 물 분자가 그 안에 침투해서 보관되고 어떤 젤리 같은 유기적인 물리적 특성을 지니는 하이드로겔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아래 검은색 박스는 첨가물인데 PWSS는 하이드로겔의 전도성을 높여주는 역할이고 KCl도 그 하이드로겔 속에 있는 물에 헬이 돼서 전해질 역할로 전도성을 높여주는 역할입니다. 글리세롤은 하이드로겔 내부의 수분이 쉽게 건조되지 않도록 보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도성 하이드로겔층은 소듐 알지네이트 0.2g, AM 1.2g, KCl 0.7455g을 물에 용해시킨 후 초음파로 탈기하고 MBA와 CaSO4를 크로스링커로 넣어줍니다. 이후에 APS와 TEMED를 중합 게시제로 넣어주고 1.5mm의 PWSS 분산액과 글리세롤을 넣어줍니다. 완성된 혼합물을 몰드에 붓고 UV를 120초 조사한 후 오븐에 50도로 1시간 구워서 원하는 형태로 붙여줍니다.
이후에 접착성 하이드로겔도 사용된 물질과 순서는 위의 전도성 하이드로겔과 동일하지만 PAM의 각유제인 MBAA와 중합 게시제인 TEMED의 양을 소폭 줄여서 조금 덜 경화되도록 조금 더 유연하고 말랑해서 중간에 접착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이때 KCl과 PWSS를 첨가하지 않아서 기판과 결합할 수 있는 케미컬 앵커를 늘려서 결합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AGCL 전극 위에 요 플라스틱이나 요 유리로 된 이런 기판을 끼우고 이 위에 접착성 하이드로겔, 그 위에 전도성 하이드로겔 순으로 결합해서 전극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때 플라스틱, 유리 등의 이 기판은 IPA나 이소프로판알코올이나 에탄올 등으로 세척 후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해서 친소성을 띠도록 해서 하이드로겔과의 접착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B 사진은 하이드로겔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그물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크고 작은 다공성 공간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에 물을 저장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먼저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및 결합 특성 결과입니다. 측정 장비는 MST 50N 인장 센서로 지름 10mm, 높이 8mm 원통형의 샘플에 대해서 측정되었고 센서는 분당 5mm의 속도로 인장력을 가했습니다. 탄성 계수는 0에서 30% 변형률 구간까지 측정되었습니다. 먼저 A 그래프는 SA와 소듐 알지네이트와 AM의 비율별 그리고 또 경화제인 MBAA의 비율별로 압축 탄성률을 측정한 결과이고 이 MBAA가 0.066인 가장 모자란 환경에서 SA와 AM의 비율이 1대6일 때 최고 강도를 보였습니다. MBAA는 AM을 각유하는 각유제인 만큼 MBAA가 부족하면 AM의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강도가 올라가지는 않는 모습이며 MBAA가 첨가될수록 강도는 당연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실험에는 인간의 생체 조직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압축 탄성률을 가지는 20kPa 정도의 요 가운데 파란색 샘플 SA와 AM 비율이 1대6이고 MBAA가 0.066% 비율인 샘플이 사용되었습니다. B그래프는 KCl의 첨가에 따른 압축 탄성률 측정 결과인데 KCl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하이드로겔 자체의 결합이 약화돼서 압축 탄성률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림 C와 D는 200회까지의 반복 압축 후에 압축 탄성률을 측정한 결과인데 200회까지의 압축 후에도 탄성률의 감소가 크지 않고 어떤 히스테리시스한 특성이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E와 F는 기판의 플라즈마 친소성 처리를 한 전후 비교입니다. 하이드로겔은 물 위주의 물질이고 기판과 하이드로겔이 잘 접착돼서 경화되려면 기판이 친소성을 띄어야 됩니다. 친소성을 띨수록 경화되기 전 하이드로겔 원액과 기판 사이의 이 접촉각이 낮아지는데 E와 F에서 볼 수 있듯이 친소성 처리 후에 이 접촉각이 낮아지면서 플라즈마 처리가 효과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분 유지 능력과 피부 전극 임피던스 측정 실험입니다. 피부 전극 임피던스는 사전극법 또 전극 간 3.5cm 간격으로 20 곱하기 5cm 사이즈의 돼지 피부에 대해서 측정되었습니다. 장기 테스트는 습식 AGCL 전극과 하이드로겔 전극의 접촉 임피던스가 실온상에서 12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전기화학 분광법 EIS는 주파수 범위 0.1부터 1MHz, 샘플 크기는 15 곱하기 20 곱하기 2mm의 입체 형태 하이드로겔 전극에 대해서 측정되었습니다. 수분 유지 능력은 반건조 전극에서 중요한데 이는 전도성이 내부 수분 함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A 그래프는 글리세롤의 첨가 유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양을 무게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글리세롤이 있는 샘플은 3일 후에 질량이 한 50%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안정되지만 글리세롤이 없으면 샘플은 3일 후에 기존 질량이 25%까지 줄어들었으며 이 B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완전히 탈수돼서 건조되었습니다. 이는 글리세롤의 첨가가 수분 보존에 효과적인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이 D와 E는 전압에 따라서 그리고 KCl의 농도에 따라서 측정된 임피던스 측정 결과인데 건식 전극과 비교해서
습식과 하이드로겔 전극 모두 405 아래 1kΩ보다도 낮은 임피던스를 보였으며 KCl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도 당연하게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그래프가 12시간 동안 지속 측정된 임피던스 값인데 습식 전극은 4시간 만에 빠르게 10kΩ까지 임피던스가 높아지고 이후에 완전히 탈수돼서 측정 불가하도록 커지는 반면에 하이드로겔 전극은 12시간 동안 400옴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N170 태스크입니다.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의한 32개 채널 1000Hz 샘플링으로 측정되었으며 CPZ 전극이 레퍼런스로 사용되었습니다. 분석에는 O1과 P3 전극이 사용되었습니다. 실험은 정상 또는 교정된 시력을 가진 생명이 아닌 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논문에 따로 언급되어 있진 않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사용을 가정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길이가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피험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험자는 이 그림 C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200ms의 십자가 이후 800에서 1200ms의 랜덤 블랭크 시간, 그리고 그 후 제시되는 단어의 색을 단어의 의미를 무시하고 색을 2초 안에 맞추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태스크를 진행 중 임의의 타이밍에 감정적으로 유도된 사진 총 120장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본 태스크 전 최대 6번의 연습을 통해서 75%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F의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잡음이 많은 이 드라이 전극과 다르게 하이드로겔 전극은 습식 전극과 거의 비슷한 평균 파형을 보이며 170ms 부근의 음의 파형도 잘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습식 전극과 하이드로겔 전극의 N170 피크의 시간차는 13ms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이렇게 육안으로 비교한 결과만 있고 어떤 주파수 분석이나 SNR 등의 분석은 따로 진행한 것 같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P300 태스크입니다. 4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분석에는 F7, F8, FP1, FP2 4개의 전극이 사용되었습니다. 태스크는 16개의 요소 배열 중 수직 또는 수평 타원 중 하나를 목표로 찾고 해당 목표의 내부에 있는 점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화살표 키보드로 누르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700트라이얼 중 절반은 수직 타원이 목표였고 절반은 수평 타원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16개의 배열 중에 14개는 원, 1개는 목표인 타원, 다른 1개는 목표와 다른 방향의 타원으로 방해 요소였으며 500ms의 흰색 십자가 표시 후에 1000ms 동안 자극 배열이 표시되었습니다. 이의 결과를 보면 위쪽의 그래프는 FP1과 FP2 전극, 여기는 F7과 F8 전극 결과입니다. 이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드라이 전극은 잡음으로 인해서 P300을 거의 관찰하지 못하는 반면 빨간색의 하이드로겔 전극은 습식 전극과 비슷하게 300ms에서 어느 정도 피크가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육안 비교만 하고 SNR이나 주파수 분석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겔 전극의 장기 사용 및 반복 사용 테스트입니다. 12시간의 연속 착용 실험과 매일 2시간씩 14일의 연속 착용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D그래프는 하이드로겔 전극을 12시간 연속 착용 시 OZ에서 나타난 N170 파형이고 G는 매일 2시간씩 14일 동안 착용 시의 N170 파형입니다. 연속으로 전극을 착용하더라도 이렇게 ERP를 잡아내는데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E는 12시간 연속 착용 시에 하이드로겔 전극과 습식 전극의 PSD 결과인데 하이드로겔 전극의 경우 12시간 후에도 PSD 스펙트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습식 전극은 12시간 후에 저주파에서 전력 밀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2시간 후에 이 하이드로겔 전극에서 25Hz 대역의 선 같은 스펙트럼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나 분석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실험에서 하이드로겔 전극 중에 일부가 접촉에 문제가 있었거나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 H는 14일간 착용해서 PSD인데 역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F는 12시간 연속 착용 시의 임피던스 변화이며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습식 전극은 6시간 정도면 임피던스가 증가해서 신호가 소실되고
하이드로겔 전극은 12시간 후에도 150kΩ 미만의 임피던스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에선 하이드로겔 이중층을 사용한 반건식 전극이 제시되었으며 낮은 피부 전극 임피던스를 바탕으로 습식 전극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품질로 EEG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이드로겔 전극은 피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의 생체 적합성을 가지며 12시간의 연속 착용이나 14일 동안의 연속 착용과 같은 지속성에서 기존 전극들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여 비침습적 BCI의 일상적 응용 가능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